자, 계속해서 채권법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자세하게 뭐 하려면 한정이 없는데 또 지금 시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조율해가지고 적당한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63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옳지 않은 거. 자, 금전 배상할 때 원래 우리나라 통화를 지급해야 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은 외국 통화로도 배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당연히 그렇겠죠. 뭐 채권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인데. 2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할 때는 이것도 별표 5개인데 과실상계는 제가 뭐 민법 총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A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니까 B가 하는 말이 지금 너에게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죠.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뭡니까? 원상회복 의무로 지금 뭐 달라는 거 아닙니까? 원상회복 의무로.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 의무가 아니니까 이때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별표 5개죠. 좀 어렵지만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쉬운 판례고요. 3번은 이게 이제 이행기죠. 요날 만약에 5월 1일 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요날이 바로 이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날 이후부터 이제 뭡니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날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주면 요날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통사고 발생한 날이 이행기가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맞고요. 자, 4번은 제가 민법 총칙할 때 미리 했습니다. 특별손해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요거는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이행기까지 예견할 수 있으면은 뭡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이죠.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렇게 연쇄반응이 일어난 거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팔고 해가 연쇄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쪽에서 이제 계약금을 약정한 기일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매매대금을. 그럼 저쪽에도 못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 몰수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특별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채권자 지체도 나올 때가 됐죠. 요 1번은 채권자 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거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맞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니까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때 채권자 지체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채무자가 있는 거죠. 내 너한테 물건 갖다 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받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2번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 채권자 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 때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의 규정이 그대로 있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 이자 뭡니까?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3번은 그 이야기고 틀렸네요. 4번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 지체 중에는 이 뭡니까? 채권자가 잘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해놓으시고요. 5번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예요. 자, 우리가 위험 부담의 경우에 요 사람이 지금 채권자인데 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없어졌을 때는 이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사람이 채권자 지체 중에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될 경우도 포함하죠.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그럼 원래 채권자 지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변제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변제의 제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민법 538조 1항의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 구도의 제공은 필요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때까지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요거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지금 판례니까 좀 봐놓으시고 그 다음에 65번 채권자 대위권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굉장히 어렵죠. 자,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 절차를 재개한다. 또 속행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는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ABC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든 권리를 행사했으면은 이거는 이제 A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재심의 소라는 이야기는 이전에 벌써 얘가 소를 제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소송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심의 소까지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채권자 대위권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판례에 속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고 2번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이행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보존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것도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에는 외워야 될 판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요 1번, 2번이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금 직접 이쪽으로 물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특히 금전 같은 경우에는 A가 상계를 해가지고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 대위권도 마찬가지고 취소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번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굉장히 어렵죠.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던 등의 사실은 주장하여 요거는 무슨 말인 거니까 요 지금 A가 B에게 지금 뭔가 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채권이 부존재하다는 겁니다. 부존재. 그거를 C가 원용할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이 사람은 원용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있는 자는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만이 원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B만이 원용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채권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뭐 계약이 무효라든지 이미 옛날에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런 거는 이게 절대적 사유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거는 요 C가 원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무효다 변제다 이거는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요 이야기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하죠, 사실은.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제3채무자는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요건, 이게 변제되었다든지 무슨 무효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이 채권이 부존재하다든지 이거는 소의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제3채무자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십시오. 요 판례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5번도 어렵죠. 이게 이제 가족법에 있는 거는 이게 일신 전속권인지 아니면 재산권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우리 판례가 일신 전속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65번 문제는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6번 가보겠습니다.
부진적 연대채무. 부진적 연대채무는 필연적으로 뭐하고 연결해가지고 출자하게 돼 있는 거니까 공동 불법 행위하고 연결해가지고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두 개 되는 거죠. 공동 불법 행위 조금 물어볼 수 있고 부진적 연대채무 물어볼 수 있고 갑과 을의 자동차가 충돌하여 그 다음에 을의 차에 타고 있던 병이 부상을 당했다. 그럼 병이 이제 채권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의 과실은 50%다. 그 다음 요 사람의 과실은 50%다. 그럼 요 50%가 본인들의 고유 부담 부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옳은 거 1번.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을의 채권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행 청구의 경우에 절대적 효력이 있느냐 상대적 효력이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경상 면동소 여기 이제 이행의 청구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경계, 그 다음에 요게 상계, 그 다음에 면은 면제, 그 다음에 동은 혼동, 그 다음에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6가지는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죠. 그러나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요거는 없죠. 요거는 없죠. 요거는 절대적 효력이 없고 상계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요 1항의 경우에는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절대적 효력이 있죠. 요거는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상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데 이행의 청구는 절대적 효력이 없으니까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번은 틀렸죠. 그 다음 2번 갑이 병에게 700만 원 갑도 이 사람에게 700만 원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죠. 이럴 경우에 상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을이 얘가 대신 상계할 수가 있느냐. 여기 지금 2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연대 채무에서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 대신 상계할 수 있는데 부진적 연대 채무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3번 얘가 이제 상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0만 원하고 여기 이제 1000만 원이니까 여기 이제 300만 원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럼 이제 병은 을에게 이제 얼마 청구할 수가 있느냐? 300만 원으로 같이 줄어든다는 게 우리 판례죠. 거기에 지금 절대적 효력이 있다. 판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갑이 병에게 얼마 변제했습니까? 400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부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안 되죠. 이게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야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 그 400만 원은 자기 부담 부분 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이때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한 명이 더 나타났죠. 이제 요 갑을이 아니고 A, B, C 세 사람이 공동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300만 원 배상 책임을 지는데 A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했다. 그러면은 A는 B, C에게 이제 뭡니까? 구상을 할 건데 이때 요 두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요거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원칙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분할 채무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이게 우리 판례가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부담 부분이 제로일 때예요. 제로일 때. 부담 부분이 제로인 경우는 보험회사하고 관계 때문에 부담 부분이 제로이더라도 이제 채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판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으로 부진적 연대 채무가 될 때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원칙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분할 채무다. 별 말이 없다면은 우리는 분할 채무라고 이해를 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 C는 구상 채무로서 A에게 각각 300만 원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례의 경우에 갑과 을은 공동 불법 행위를 했는데 과실의 공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과실의 공동도 760조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래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의 공동도 공동 불법 행위다. 이것도 760조에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죠. 자, 채권 양도로 가보겠습니다.
대개 그 채권 총론에서는 한 7문제 내지 8문제인데 각 장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그 채권 소멸 파트에서는 변제 아니면은 상계에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권 양도, 채무 인수가 있는데, 요거는 같이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대개는 채권 양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서는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죠. 작년에는 보정 채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중요한 게 많죠. 불가분 채무도 중요하고, 연대 채무도 중요하고, 부진적 연대 채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보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404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404조, 채권자 취소권 406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따로 나오고 요것도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해도 있는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어디서 출제될지 참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봐봐야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2문제 내지 3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손해배상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면은 이 앞에서 출제가 안 돼요. 이 앞에 보면은 뭐 특정물 채권, 뭐 선택 채권, 무슨 이자 채권, 종류물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잘 안 되고 손해배상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게 한 7, 8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 보는 거죠. 채권 양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두 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 통지되었다. 이때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날짜가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채무자가 인식을 해야 되니까 도달일시로 판가름하죠.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양수인이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두 사람 사이에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인데 요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A가 그 약속에 위반해가지고 양도를 해버리면은 C는 보호가 되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양수인은. 그럼 이 사람은 둘 중 하나죠. 이런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은 보호 가능성이 있고, 알았다면은 이 사람은 보호 가능성이 없죠. 근데 우리 민법에는 선의자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악의자는 당연히 보호가 안 되죠. 근데 얘가 몰랐다면은 선의자이잖아요. 그럼 몰랐다면은 보호가 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가 중과실로 몰랐다면은 요거는 악의자하고 동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선의의 일부가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몰랐다 하더라도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는 악의자하고 동격으로 봤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은 보호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를 이제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니은번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양수인은 보호를 못 받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원래 통지를 할 때는 A가 통지를 해야 되죠. A가 B에게 이제 채권이 넘어갔다는 걸 통지해야 되는데 C를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통지할 수가 있느냐? 되죠. 원래 양수인은 통지를 못하지만 얘가 대리인이나 사자의 자격에서 통지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거 묻는 거죠. 그런데 그 뒷번에는 통지로서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런 거고. 리얼브는 이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는 말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채권이 도박 채무면 사실은 이게 무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박 채무면 무효인데 문제는 얘가 이를 유보 안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무조건 갚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조건 갚겠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에게 B는 요 A에게 이런 대항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C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죠. 왜? 이를 유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리얼번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 양수인이,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얘는 무조건 얘는 보호를 받느냐?
얘도 또 아까하고 여기하고 지워버렸는데 똑같죠? 요런 지금 요게 도박 채무라는 거를 얘가 몰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알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또 몰랐는데 얘가 또 중과실로 몰랐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요런 경우에는 악의자하고 똑같다. 이때는 요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판례죠 이게. 그래서 둘 다 잘못한 거죠. 얘는 이유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얘는 중과실로 몰랐는 잘못이 있습니다. 이때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는 B를 보호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그게 리얼건입니다. 양수인이 악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양수인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의 성납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 리얼번은 요 악의를 냈네요. 악의 말고 중과실로 몰랐는 걸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판례죠. 자, 그러면 해설에는 그 아마 중과실이 있을걸요. 해설 한번 67번 한번 보시죠. 그냥 리얼번 판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상계 가보겠습니다. 상계, 옳지 않은 거.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 아닙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거죠. A가 B에게 지금 자동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얘가 고의로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제 B는 이 사람한테 750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A는 상계 못하는 거죠. 상계 금지. 그러니까 이때 요 고의의 불법 행위 채권은 수동 채권과 관련되는 겁니다. 요거 자동 채권이라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수동 채권일 때는 때린 사람은 상계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1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2번은 뭡니까? 얘가 만약에 고의로 때려버리면은 얘는 손해를 입기도 하고 A가 또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요 B는 750조 권리를 행사 안 하고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죠. 이때 요 두 권리는 거의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불법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나 부당이득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는 거나 이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똑같죠. 얘가 지금 고의로 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법전에는 불법 행위의 경우에 얘가 이제 상계를 못한다고 돼 있는데 얘가 이 권리를 행사 안 하고 이 권리 행사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 이야기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A는 상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번 지문이죠. 그래서 고의의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모두 성립한 경우에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을 행사한 경우에 이 사람은 상계가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니까. 성질이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자는 채권자와 상계하지 못하도록 해놓는데 이거는 이제 채권 양도 금지하고 비슷합니다.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는 선의자는 보호하는 그런 법 규정이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 금지 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죠. 여기는 중과실 판례는 없어요. 그냥 법전 그대로입니다. 그냥 법전을 그대로 하면 되고요. 4번은 좀 어렵죠, 이거. 이 B가 지금 채무자가 있는데 C가 지금 수탁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럼 수탁보증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C, B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 판례가 비용 선급 청구권이라고 해석을 하죠. 비용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 B는 C에게 항변권을 가지죠. 내가 당신한테 돈을 주기는 줄 텐데 그 돈 가지고 당신 딴 데 쓰지 말고 내 빚을 갚는 데 쓰라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요 수탁보증인은 요 B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함부로 상계를 못하죠. 그래서 얘도 지금 돈 받을 게 있고 B도 이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을 때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상계의 대상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얘는 상계 금지죠. 함부로 상계해버리면은 얘의 항변권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판례죠, 요거는. 수탁보증인이 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 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 요 사전 구상권에 대해서 요 B는 항변권이 여기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번은 지급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은행 예금 같은 게 압류당했다는 이야기죠. 이때 이 제3채무자는 그 전에 취득한 채권 가지고는 상계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또 전원합의제 판례가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논하고 이제 우리 법조문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 가지고 상계하면은 이때는 압류 채권자가 뭡니까? 피해를 보니까 상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전 그대로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2번이 틀렸겠네요. 자, 69번 동시. 이제 채권 강론으로 넘어왔는데 해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이게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처음으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해제가 나오든지 혹은 합의 해제가 나오든지 이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앞에 부분에 이제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는 거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536조 동시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537조 위험 부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거는 작년도에 출제가 됐고 요거는 재작년도에 출제가 됐고 요거는 나온 지가 좀 제법 돼요.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는 그렇게 테마가 많지가 않죠. 논점이 짤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 목적물 매도인의 등기부상의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 물건이라도 계약은 가능하니까요. 자, 이때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지급 거절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불안의 항변권이죠. 536조 2항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 거절할 수 있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물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이거는 사실은 동시행관계가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A가 임대인이고 지금 B가 임차인일 때 요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요 임차인은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글씨가 막 흘러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보증금 계약을 또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환 의무는 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여기서 발생하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만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은 인정되는데 이거는 동일한 게 아니죠. 요거는 임대차 계약, 요거는 보증금 계약이니까 다른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요 반환 의무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래는 동시행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예외가 좀 있죠. 그 예외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별도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부는 맞죠. 그 다음에 스티커번 임대차 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 요거는 해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약정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요거는 약정했기 때문에 이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의무예요. 다른 원인이라는 것. 다른 원인이죠. 요거는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했는데 디귿번은 예외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고. 리얼본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되죠. 변제하고 채권자의 채권정서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변제하고 영수증 청구권은 동시행 관계다. 이거는 한 2, 3년마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출제될 때 됐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미연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거 맞죠?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이게 이행인수라든지 특약이 없으면은 물건 판 사람은 완벽한 권리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이 가압류를 말소해가지고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너 그 가압류 등기 말소 안 하면 나 이거 매매대금 못 주겠다. 이런 관계가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네, 요거는 당연히 동시행 관계죠. 비협번, 채권자질제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판례죠. 이거는 뭐 별표 5개 중에서도 특 A급이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을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겠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계속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죠. 내 쪽에서는 물건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이 없어지는 거고, 내 쪽에서 물건 제공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동시행 항변권이 부활돼 버리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어야만 소멸된다는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죠. 요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합의 해제 나왔네요. 해제하고 합의 해제를 비교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있어요. 그죠? 합의 해제도 소급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급을 하게 되면은 물권적 효과설이라 그래가지고 권리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복귀하죠. 요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등기해달라고 등기 말소를 하는 이 청구권은 뭐예요? 요거는 소유권에 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이런 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보호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똑같습니다. 제3자도 보호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양쪽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해야 되잖아요. 돈 돌려줄 때. 금전 돌려줄 때 이거 이자 돌려줘야 되죠. 그러나 합의 해제는 돌려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채무 불이행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합의하에 하는 거니까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똑같은 점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하고 이거 묻는 게 이제 주된 이야기죠. 그 다음 합의 해제는 계약과 청약에 의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합의하에 하는 거니까 먼저 청약을 해야 되고, 그럼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만 합의가 되는 거죠. 뭐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계약을 합의하지. 1번은 요거 최신 판례인데 해설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1번 계약의 합의 해제 시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해제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반한다. 앞부분을 출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얼마 돌려주니 뭐 이런 거 보통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질문자의 취지는 반드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약정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하는데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런 판례죠. 조금 어려운 판례입니다.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2번 계약이 합의, 왜냐하면 1번은 판례가 요게 최신 판례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 판례는 혹시 싶어서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이 손해배상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3번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는, 이자 가산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거 외우셔야 되죠. 이거는 3번이 틀렸네요. 4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거는 이 합의 해제와 관련되는 게 아니고 계약의 청약 승낙에 관한 거죠.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했을 때는 기존 청약은 거절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제3자 보호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채권 강론에서는
참 이게 애매한데요. 매매가 제일 중요하고 임대차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도급이 중요한데 작년에 나와버렸죠. 위임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합, 작년에는 조합, 도급, 매매, 작년에 아마 임대차가 빠졌을걸요. 그래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제 임대차는 꼭 나온다고 봐야 되고 매매도 거의 매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조합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 것 같고 위임은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좀 애매하고 도급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좀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굉장히 조문들이 고만고만한 조문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임치 같은 것은 출제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또 출제된 적도 있고 정려도 한 10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소비대차는 현실에서 중요하니까 한 5, 6년마다 출제가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현상 광고가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현상 광고도 출제가 될 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나머지 하나가 어디에서 출제할지 참 이게 저는 위임을 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위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위임이 또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여기 전형 계약에서는 두 문제만 내고 사무관리를 낼 수도 있어요. 이 사무관리 출제된 지가 6년째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는 최근에 판례도 중요한 게 한두 개 생겼고 하니까 사무관리 이제 출제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매매에서는 작년에 담보 책임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계약금이 이제 출제될 수가 있고 또 계약금하고 398조 손해배상금을 예정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도 이제 출제할 수가 있죠. 가봅시다. 해약금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었을 때 이거 계약 해지할 때는 일부만 지급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2배 돌려주면 너무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그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아셔야 되는 판례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 기전에 이미 채무 이행에 착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앞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3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이거 채권법은 어지간한 것은 임의 규정이니까 맞습니다. 배제하는 약정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주로 우리가 임대차 가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이 조금 있을 뿐이지 채권법은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4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의 이행 제공해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막 도망다닙니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공탁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가 공탁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계약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너무 어려운 판례입니다. 그냥 알아놓으십시오.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5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금년에 좀 나올 만할 때가 됐는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제 계약권과 관련해가지고 이행의 착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야기인데 우리 판례는 없다고 그랬어요. 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시고 요거는 고득점 하실 분들만 그냥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60점만 받아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목표하시는 분은 아이고 나는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제끼십시오. 이건 조금 제가 너무 어려운 판례를 그냥 냈습니다. 자, 72번 전대.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어리 임차인인데 요 사람이 임대인이죠. 포인트는 뭐예요? 갑의 동의 없이죠. 동의 없이. 근데 이 어리 병에게 이 건물을 다시 뭐라고요? 전대했습니까? 그럼 임대차 계약을 또 맺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도 임대차 계약이 있고 여기도 임대차 계약이 있다. 포인트는 뭐예요? 자, 이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해지를 안 했다면은 여전히 갑은 을에게 임대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단 말이죠. 당신 부당이득 하고 있다 이런 거 청구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 임대료 여전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논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판례는 을병이 만약에 부부 관계라면은 이 사람 해지할 수 없죠. 이때는 이 사람 동의 없이도 부부일 경우에는 그냥 임대차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병은, 갑에게 대해서는 이게 불법 점유가 맞죠. 갑에게 대해서는. 그래서, 갑은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되죠. 이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지죠.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건물 소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 사람 동의 없이 그냥 임대차 할 수 있다. 소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은 충분히 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봅시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그 다음에 얘의 동의 없이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요건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여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 관계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2번 을은 병에게 건물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죠. 여기 바로 담보 책임이죠.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죠. 이중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얘가 해지하지 않았다면은 두 개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죠.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이 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니까 손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갑은. 그러니까 4번도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죠. 소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알아놓으시고. 자, 73번 사무관리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자, 사무관리는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위한다는 의사는 한 80% 있고 나를 위한다는 의사가 한 20% 있을 때 그것도 사무관리냐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번은 병존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하고 그 뭡니까? 4번은 비슷한 판례죠. 전용물 소권 이론. A의 집이 있고 지금 B가 C하고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A의 집을 수리해달라고 이제 A의 집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러면은 C가 A의 집을 수리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 A, B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되느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A에게 당신 내가 수리해줬으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5번이죠. 요게 이제 2번이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병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병 사이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여기 5번이 아니고 4번이네요. 4번. 사무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 이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요거 꼭 아셔야 되죠. 부당이득에서 출제될 수 있고. 그 다음 3번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정답은 2번입니다.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때 본인에 대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있죠. 그런데 옳은 뭡니까? 73번에 요거는 이제 현상이익입니까? 739조 2항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이게 정확한 조문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739조 2항 한번 가봅시다. 읽어보면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 부담했을 때는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니까 채무 부담하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739조가 그거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를 관리한다. 이럴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비용 상환 청구할 수 그 739조 3항이네요. 제가 법 조문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현존 이익이 맞죠.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할 때는 현존 이익을 부담합니다. 739조 3항이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최신 판례인데 이거 외워놓으십시오. 관리자가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했다. 이때 우리 판례는 사무관리를 인정했습니다. 요만큼 폐기물 약정을 했는데 이거를 다 이 사람이 완수했어요. 근데 폐기물이 더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마저 하면은 아마 요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만큼도 돈 줄 거야 생각하고 요거마저 해줬다는 거죠. 그럼 여기 대해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판례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해설 한번 보시죠. 5번입니다. 73번의 5번. 관리자가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했다. 폐기물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때 사무관리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판례죠. 그렇습니다. 74번은 우리가 부당이득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일반 이론, 판례가 출제가 될 수가 있고 특수부당이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문제는 계속 특수부당이득에서 조금씩 나왔어요. 비체 변제라든지 뭐 이런 거, 착오에 의한 변제. 근데 사실은 불법원인 급여는 충분히 한 문제감이죠. 여기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도박 채무 자금 대여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 이거 말소 구할 수 있느냐?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건저당권 설정해주는 거는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죠. 국가 경매가 들어가면 국가가 한 번 더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말소가 가능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고 2번은 108조 허위 표시하고 관련되는 거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명의 신탁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허위 표시도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3번 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가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불법원인 급여는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되고 746조도 안 되고 소유권에 근거해서도 안 되고 계약 해제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약정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된다. 예외적으로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판례의 불법성 비교론이죠. 그래서 불법을 비교해가지고 수익자가 불법이 너무 크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예외는 다른 약정을 한 거죠.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려주기로 하는 다른 약정을 했을 때는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 이 두 개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거기 4번이 불법성 비교론이죠.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는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 5번 불법 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별도의 약정, 다른 약정,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불법행위 옳지 않은 것. 자,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게 뭡니까? 중간 책임이죠. 755조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책임, 756조 사용자 책임, 그 다음에 758조 공작물 책임, 그 다음에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요게 전부 다 중간 책임이죠. 중간 책임. 그 다음에 758조는 점유자가 책임지는 것은 역시 중간 책임이죠. 그러나 소유자가 책임지는 것은 요거는 이제 무과실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묻는 거죠. 특수 불법 행위에 있어가지고는 중간 책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원래 도급인은 수급인하고 사용자 관계는 아니죠. 그런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져라. 뭐 이런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 입었을 때 1차적으로는 점유자죠. 요거는 중간 책임. 소유자는 2차 책임이지 않습니까? 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교사자나 방조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특히 방조자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아셔야 돼요. 은행 지금 지점장이 있고 지금 여기 행원이 있을 때 얘가 지금 횡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은행 지점장은 방조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이게 이제 포인트죠. 첫 번째 논점은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적으로는 방조를 과실에 의해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고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법적으로는 손해배상 해줄 때는 이게 인정되고, 그럼 이때 은행 지점장은 방조자로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요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주의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행운이 횡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 이때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횡령을 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은행 지점장은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 행위를 한 거고,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방조와 관련해가지고 판례 두 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셔야 되는 판례죠. 마지막으로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755조가 법정감독 책임자는 부모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감독자는 이게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담임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 교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감독 의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면책이 될 수가 없어요. 애 잘못 길렀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담임은 굉장히 책임이 한정되죠. 요 5번에 있는 지문처럼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담임은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하나의 인정입니다. 그러면은 담임이 만약에 책임을 지게 되면 학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모는 법정감독자는 책임을 면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때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가 되죠. 또 담임이 책임을 면하더라도 부모는 집에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죠. 법정감독자로서. 그렇고 또 이 담임의 경우에는 담임이 책임을 지면은 학교 법인은 또 뭐가 됩니까? 이 담임을 고용한 학교 법인은 사용자가 되죠. 그럼 학교 법인은 또 사용자 책임을 또 져야 되죠. 담임은 피용자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가 됩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들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글씨도 막 날아가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회 모의고사 때는 더 알차게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엑기스, 그런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